대표님께서 이런 과정을 기획하시고 강원일보에서 준비하신 여러 뜻들 가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고하고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논어에서 첫 구절을 때때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멀리서 친구가 오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논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공부로 시작하는 세계의 경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일을 좀 오래 해볼수록, 조직을 운영해볼수록 공부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학교를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기업을 이끌고 조직을 이끌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공부를 생각하시고 그 공부를 매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 얼마나, 공장님 말씀을 흉내내자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거듭거듭 축하드리고, 제가 마치 11개 회원이 된 듯합니다. 이 잘나는 봄에 잘나는 또한 시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만나시고 열심히 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고 있고 인문학의 입장에서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자면 조금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구상의 두 개의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질서가 바뀌어갈 때 한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관계되는 문의를 읽는 게 인문학입니다. 사람의 문의를 읽는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을 읽어서 조직을 혁신할 것인가. 작게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혁신하고 내가 하는 일을 혁신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동안 모범국가, 그야말로 잘 배워서 잘 학습해서 1등 국가의 반열에 올랐는데 다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업보다,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수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CEO 분들은, 대표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창업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수성입니다. 수성 잘못하면 그 피땀 고통이 다 제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60년대부터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세계인들이 손꼽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기적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혁신이 없으면 이 수고가 다 제가 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낯선 기업이시기도 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통신장비 기업이고 중국에서 핸드폰을 팔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웨이를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경영, 그리고 직원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을 혁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암시는 무엇인가? 이것이 한국의 던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혁신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는데, 화웨이가 사람을 대하고 조직을 혁신하고, 그리고 무엇이 리더인가,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요, 이 기업 경영의 방식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통일 수 있습니다. 많이 익숙한데, 예전에 우리가 저랬는데 왜 우리는 지금 저걸 잃어버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화웨이 경영에 주목하는 것은, 그리고 런정페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런정페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이병철, 그 다음에 현대의 정주영, 이런 분들하고 멘탈리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력도 비슷합니다. 맨 땅에서부터 사업을 일궜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습니다. 대한민국 일궜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분들, 그리고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 대천에서부터 용이 되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배고픔의 시절부터 대기업을 일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화웨이는 기업이 탄생한 지 60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 화웨이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의미로 저는 이 화웨이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주 잘 아시지만 늘 지금처럼 잘 됐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 탑 10에 들어가 있는 군사력, 경제력은 탑 10이죠. 그리고 문화력은 거의 헐리우드 수준입니다. 이런 때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늘 이렇게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게는 만국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잘 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만국의 역사적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려 때 몽골이 들어와서 삼별초가 저항을 했지만 끝까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배를 당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청나라 만주족이 후금이 들어와서 치욕적인 남한산성의 치욕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일본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네 개의 시기, 우리 역사상에 있는 치욕적인 네 개의 시기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국제정세가 바뀔 때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1대1이라 강자한테 빨리 배웁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미국을 빨리 배웠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빨리 배워서 성장한 국가 없습니다. 식민지를 겪고 이렇게 성공한 탑10에 들어간 국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습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DNA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또 오고 있습니다. 몽골, 청, 일본,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들입니다. 저 나라들이 부상을 하니까 기존의 판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에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서 동아시아판이 예전에 안정돼 있었는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 동아시아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기시감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군사패권 시대라기보다도 기술패권의 시대입니다.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그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국은 지금 혁신국가일까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 그리고 지금 작게는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은 지금 혁신의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혁신에서 멈춰 있습니까? 과거의 혁신에서 멈춰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한국이 혁신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가 쓸모 없어지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의 직업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대학생들 과거에처럼 직업을 찾으면 실업자에게 딱 좋습니다. 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데 1등 국가였습니다. 정말 무섭게 추격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으로 추격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선진국일까요? 추격국가에서 혁신적인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이 발돋움하고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전환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는 통계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는 계속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10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미국보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 이걸 측정을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첨단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리와 미국이 얼마나 격차가 나 있는지를 늘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 통계가 22년 통계면 24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26년에 올해 나와야 되죠. 그런데 22년으로 저 통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EU가 그 다음 있고 일본이 있고 그런데 2022년부터 우리가 중국에 뒤집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네.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22년부터. 저대로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한국이 저거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있는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 플레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중국 2차 전지는 우리 중국이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초록이 앞에 있는 건 중국이 앞에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은 정말 우리가 좀 낫다고 할 텐데 바이오는 같이 있고요. 양자는 중국이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앞에 있군요. 그 다음에 첨단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인공지능에는 중국이 저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국에 많이 가셨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중국 갈 때는 이거 뭐 60년대 같아, 시골 같아, 농촌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해나 발달된 도시 빼놓고는 농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어디를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앞서가지? 중국은 어떻게 혁신을 이루었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KBS에서 다큐를 하나 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 조회수가 100만, 1000만을 넘어갑니다. 그 제목이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거. 3번의 시리즈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놨고요. 그래서 저 프로로 인해서 중앙일보에서는 홍석현 회장님이 일종의 중국 사절단을 꾸리셨습니다. 대한민국 정계, 그 다음에 정치계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중국 신사위원단처럼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봤습니다. 그게 우리는 능력 있는 공부 잘하는 최우수 학생들이 의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대에 갑니다. 이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왜 바꾸지 않는 걸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책의 이름이 변호사의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요즘 변호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법률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의 나라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변호사. 그리고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그걸 해결하긴 하지만 뭔가를 새롭게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혁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은 계속 끊임없이 혁신해 갑니다. 예.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4대 로펌의 매출액이 작년에 1000억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장에 넣는 경우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한국이 갈등사회 그리고 변호사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질문이 등록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갈등이 깊어지면서 혁신이 멈춰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첨단 산업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위해서 중국이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보니까 60등, 50등 하는 사람이 언제 나한테 앞에 있고 더군다나 나하고 생각도 달라요. 저는 사회주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협하면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한국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리더십,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박준호 사장님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리더가 있는 조직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국가의 리더십.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안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리더십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무능력합니다. 이게 이제 큰일이죠. 국민의 수준보다 더 국가의 리더의 수준이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이 없습니다. 중국은 저렇게 20년 발전할 동안 과학기술 장관이 2사람밖에 없어요. 평균 임기가 1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장관 2년 못 갑니다. 그러니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이 있겠습니까? 하나 제품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2년마다 바뀌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초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초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만 나옵니다. 국가에서 AI 인재를 만들어라 그러고 지금 대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과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석사, 박사, 그 다음에 학사, 그러니까 4년제 학사, 이 중에서 어떤 인력을 지금 정부에서 제일 많이 키울까요? 학부, 학사생을 제일 많이 키웁니다. 왜요? 그러면 통계에 잡히죠. 정부 성과로 AI 인력 이렇게 많이 양성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학사 수준입니다. 석박사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는 사회주의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다른 어디 가서는 이 얘기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된다. 근데 중국은 정말 자본주의 같은 국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차별적인 대우를, 능력 있는 사람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너 공부 잘하니까 그것도 받아야지. 저 경제적 능력 있으니까 좋은 차 가고 좋은 비행기 타야지. 그러면 중국인들은 그러거든요. 돈 있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따로 반편성이 주는 거 괜찮아. 우리는 안 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능력에 대한, 그리고 노력에 따른 성취, 이거 정상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월성 교육, 공부 잘하는 사람들 차별적 교육을 못합니다. 능력에 따른 대우를 못합니다. 성과급을 할 때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대학에 제가 오늘도 신입생 환영 행사가 있어서 오늘 학생들하고 술 먹는 날입니다만 제가 인문대 학장이잖아요. 근데 인문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다 인문대생이에요. 공대생도 인문대생.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공대생들도요. 요즘 그 사탐 과학탐구 이 수능 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대 가려면 미적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대 가려면. 그런데 사회문화, 사회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공대를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 수능 체제에서 미적분을 하거나 물리 2를 선택하면 망해요.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점수 따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선택합니다. 공대생들이 미적분을 안 배우고 공대 갑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우수한 사람의 기준이 너 공부 잘해?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수학, 물리, 화학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그래서 중국은 수, 리, 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을 잘하면 너 공부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수능에서도 이게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의제입니다.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공대생이 미적분을 안 하고 가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직원들이 저렇게 자조적으로 합니다. 삼성 공무원이라고. 죄송합니다. 공무원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속된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이 공무원 조직처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런 조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기업인데 삼성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삼성이 그럴 때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원래 그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정말
없이 일하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모래밭, 남미의 끝 어디든 가서 물건을 팔고 그 피땀으로 이루어낸 국가입니다. 그런데 웰빙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질문들입니다. 또 하나,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얘기할 때 그 민주주의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니까 민주국가에서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혁신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창의적인 혁신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 혁신이 없었고 민주주의는 조금 지체됐지만 기업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7번은 인문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너무 선하세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부처님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유성불이라고 그러죠. 화엄사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주자도 그렇습니다. 주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한 본능이 교육을 통해서 잘 발현되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자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주자학 별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기업의 정원들 뭐 때문에 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혁신을 일어나게 만들까요? 이 질문이 중국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화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3월 초가 되면 우리나라 국회 같은 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키워드입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기국회에서 정부 보고나 핵심으로 다루는 키워드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중국은 자 올해 중국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정부는 이 일을 하겠다. 보고를 하고 핵심 논의했어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과학기술입니다.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25년도 핵심이 과학기술이에요. 두 번째가 혁신입니다. 소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사회가 조금씩 나옵니다. 나라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내수를 살리자. 소비를 살리자. 위험을 피하자. 이게 중국이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느냐와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화웨이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미국 그 기술들, 삼성의 기술들을 많이 훔쳤다. 이렇게 이제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지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체제도 다르고 우리보다 뒤떨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강하고 어떤 부분은 발달돼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배울 게 없을까요? 연안 박지원이 정조 때 베이징에 갑니다. 북경에 갑니다. 열하일기에 나와 있죠. 자기 친척 형님이 여행을 가니까 형님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리고 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뉴욕 한번 꼭 가보고 싶듯이 어렸을 때 베이징 북경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연안 박지원이 갑니다. 갔다 와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북경에 갔느냐? 꼭 따라갔느냐? 나는 조선의 리더가 될 사람이고 조선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최고의 지식인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천하를 통치하는 사람. 저기 바꿔도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신식어 백성에게 이롭고 그 다음에 국가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법이 오랑캐에서 나와도 도움이 되면 나는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배워야 된다. 연안 박지원의 저 말이 이용후생이라는 말이 조선의 실학을 낳고 조선 후기에 중흥을 가져옵니다. 정조시대를 가져옵니다. 그 전에는 중국 다 저거 떼놈들 오랑캐, 짝게 이러면서 배울 거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연안이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연안 박지원에게서는 그만큼 달랐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가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의 단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 친한 친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 왜 그걸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거 별로 뭐 나쁜 점이 안 보여요. 좋은 점만 보여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싫어하면 모든 게 다 싫어 보입니다. 저는 좋은 점도 있어요. 에이, 뭐가 좋아? 제 원래 저래 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저렇게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 싫어하지 마. 내가 싫어. 그런데 그래도 장점이 있어.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걸 보완할 줄 아는 눈. 이게 리더의 눈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보는 리더의 눈이 없습니다. 군자만이, 요즘 말로 하면 리더만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화웨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화웨이가 중국 혁신의 상징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웨이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혁신을 이루는가라는 겁니다. 이 런정페이가 창업자입니다. 런정페이 창업자인데요. 유명합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내려서도 자기 차가 없어도 그래서 이제 저렇게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웨이를 할 때는 한국이 화웨이를 거의 연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삼성조차도 화웨이하고 경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만 연구하지 경영 철학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인문학을 하니까 경영 철학 차원에서 화웨이 런정페이라는 사람 그야말로 가난했는데 저렇게 세계 최대 기업을 만들기까지 어떤 경영 철학,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헌법처럼 이건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있습니까? 삼성도 제가 가서 특강을 할 때 물어보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SK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화웨이 헌법이 있어요. 화웨이 기본법.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CEO분께서 일대 창업자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오래 그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계시면 좋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럼 뭐 걱정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 이 기업을 운영할 때 이걸 해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런정페이가 그걸 봅니다. 어느 날 기업이 무너져 버리고 나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거의 90대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교수들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들 놓고 나는 이런 생각으로 기업을 만들었어. 기업이 계속해서 나를 지나서 100년, 1000년 가려면 이걸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이걸 기본적으로 딱 문서로 만들어. 이게 화웨이 기본법이라는 화웨이 헌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문서로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영성적으로 그렇게 유지돼야 되니까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헌법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헌법을 만들어야 저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든 구성은 본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그 본드가 뭐냐? 첫째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화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동의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런정페이는 이 세 가지가 화웨이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본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집대성한 화웨이 기본법을 만듭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4 한 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고 이거 많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할 거는 우리 기업은 이거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런정페이가 이걸 이제 만들고서 화웨이를 운영하게 되는데 런정페이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고위 이직에 앉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간부는 위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직원은 배고파야지 열심히 일합니다. 배부르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화해를 설계합니다. 조직문화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설계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업의 목적은 고객 청취자는 혁신 또는 경영학자, 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이 도전적인 말입니다. 혁신은 고객에서 나온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런던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 화해의 헌법의 1조에 이렇게 합니다. 고객은 우리가 생존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일부러 런던페이 말을 나중에 이제 자료집을 제가 좀 드렸는데 자료집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런던페이 직접 언어가 많고 이건 국내에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번역한 테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런던페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우리의 의식주의자 부모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 정말 고객의 진심입니다. 직급이 저 상대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상대방이 온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이 왔다고 낮은 사람이 왔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왜요? 다 고객이니까. 부모님과 같은 고객이니까. 이렇게 고객주의를 실천합니다. 이 런던페이 말입니다. 회사의 유일한 길은 생존입니다. 그렇죠. 생존하지 않으면 기업이 없습니다. 생존입니다. 고생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주의 이익의 최대 실현을 추구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미국 봐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냐. 나는 뭐냐. 우리 식구들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웨이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화웨이는 유한회사입니다. 주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식을 공개하면 주주를 생각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주주의 이익을 하다 보면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주들의 이익 실현에 자꾸 이끌려가는데 내 목표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렸으면 내가 이 그룹을 운영해 가면 이 안에 사람들이 이익을 최대로 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면 결국은 회사가 이익을 낸다. 회사의 이익 이렇게 나오면 고객에게도 낮은 가격,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다시 살 것이다. 우리 물건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백화점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 팔 때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가라. 품질은 높게, 고품질, 저 가격,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화웨이의 고객 지상주의. 그래서 고객의 가치관을 안내자로 삼고 고객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고 화웨이의 모든 행동은 고객 만족 정도를 평가 기준, 고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객 중심으로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또 하나 분투라는 말은 죽어라고 열심히 해라.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보상해 주겠다. 분투입니다. 화웨이는 입사를 하면요 뭘 주냐면 야자 침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포를 준다고 합니다. 왜요? 거의 거기서 자기 때문에 그러면 착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보상해 줍니다.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혁신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서 일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까 상무원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성은 왜 그럼 상무원 조직이 되어버렸느냐? 런던페이가 이렇게 합니다. 왜 저 사람 월급 많이 줘요? 그럼 불평분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죠. 이거면 끝입니다. 런던페이의 답입니다. 화웨이는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봉서열입니다. 이거 일본 기업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능력만 있으면 바로 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20대 부장,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사장도 20대 후반입니다.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진할 때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제입니다. 정신이 아니라 계약제입니다. 연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평가합니다. 너 잘했어? 그럼 너 부장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우리는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는 않죠. 근데 화웨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봄에 되면은 화웨이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나는 팀장인데 내가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연말에는 그대로 됐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한다고 그러면 대개는 CEO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또는 부장이나 이사님들이 평가를 해서 승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웨이는 사장님 저 부장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장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진급을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심사받고.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걸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다 팔아야 되는데 한번 야, 마케팅 전략을 한번 짜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개발팀에다가 줍니다. 이 여기만 주는데 화웨이는 여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팀에다가 똑같은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두 개 경쟁을 시킵니다. 잔인하죠. 예, 잔인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개발하면 너는 삼성 입장에서 이 핸드폰을 철저히 분해해서 뭐가 문제인지 해봐. 이런 팀을 키웁니다. 그리고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그 적이잖아요. 적의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원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죠. 이런 조직들을 회사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팀별로 많이 줍니다. 근데 화웨이는 인센티브가 정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팀별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개인별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이 화웨이가 유명하게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풀어놓으면 자기 이익만 제거 뭉치지 않을까봐 그런 이유가 있죠. 화웨이는 그래서 한편으로 늑대 정신을 갑니다. 늑대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근데 늑대는 혼자 다닙니다. 근데 언제만 단체 행동합니까? 먹이 앞에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직원들한테 늑대 정신을 강조합니다. 예.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늑대처럼 사냥감을 포착하고 그리고 사냥감을 먹어치울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것. 이게 그래서 화웨이의 늑대 문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주자학적인 인간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우리는 주자학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유교화 중에서도 주자학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태도가 굉장히 선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투자자인 찰스 몽버가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를 하죠.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면 나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이익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화웨이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화웨이는 이익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익 공동체라는 건 고객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협력사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직원하고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화웨이를 주식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익 공동체. 이익으로 뭉친다. 자, 이 얘기하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으로 뭉치는 것, 이익을 밝히는 것은 공자님은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 CEO 여러분,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리더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분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익을 뭉칠 때 굉장히 결합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안해서 직원들에게 모두 다 주식을 줍니다. 그냥 주식을 밖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런정페이의 주식은요, 자기 화웨이가 그렇게 글로벌한 기업인데 자기 소유의 주식은 0.8765%입니다. CEO인데, 창업자인데요. 그럼 저 주식이 어디가 있겠냐? 미국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학자들이 본 거는
직원들이 88.94%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직원들이 화웨이 주식 10%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너 화웨이에서 열심히 해. 그럼 너 평생 보장돼. 열심히 해. 계속 돈 많이 벌어. 화웨이 처음에 들어가면 3억이거든요, 지금. 예. 입사하면 임금이 3억입니다. 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한 6천만 원 됩니다. 신입 막 졸업하고 들어가면. 근데 화웨이가 저렇게 봅니다. 연말에 저렇게 주식을 줘버립니다. 예. 저건 물론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팔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주식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계속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웨이는 해외 진출할 때 단독으로 절대 진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작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웨이를 쳐낸다고 하면 영국에서 통신사가 똑같이 들었는데 영국 화웨이를 2인 상하게 되니까 화웨이를 쳐내려면 영국 통신사도 쳐내야 됩니다. 영리한 작전이죠. 2인 상가. 이익을 나누되 운명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쳐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는 이제 저런 차원에서 이익공동체를 만들어 납니다. 그래서 이익공동체라는 우리같이 그야말로 선량한 주작적인 차원에서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지만 중국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도 돈 있으면 귀신을 부려서 맷돌도 돌리게 한다. 네. 그만큼 국내 진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익기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런 화웨이의 생각 그리고 중국인들은 굉장히 이익에 밝은 사람을 뭘로 뭉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중국인들은 관시라고 그럽니다. 네트워크를 맺습니다. 그런데 왜 네트워크를 맺습니까? 이익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한비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성비들은 한비자를 안 읽었어요. 조선시록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탈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를 검색해보면요. 저놈이 한비자를 읽어서 영린을 거스리고 영린이란 말이 한비자에 나오거든요. 영린을 거스리고 영모를 동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를 읽지 않습니다. 법가를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저걸 굉장히 많이 읽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리더분들은 한비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손자병법만 보지 마시고 한비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비자에 이런 애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는 왜 환자의 고름을 빼기 위해서 상처를 빠는가? 아니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피가 그렇게 튀는데도 싫은 척 않고 하시잖아요. 왜 하시겠어요? 주자학적인 답은 이겁니다. 얼마나 선하셔. 아픔을 치료하고 남들 다 싫어하는 피를 튀기면서 저렇게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나. 얼마나 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 말씀, 주자학적 말씀입니다. 그럼 한비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돈 버니까 고름도 빨잖아. 한비자 저 원문에 적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왜 부자가 많아지기를 할까요? 자동차에서는 한국 CEO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래야 제너시스도 잘 팔리고 그러겠죠. 현대차가 선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을 짜는 관쟁이. 관쟁이는 아이고 코로나 다시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야 관을 많이 파니까요. 사람의 본능이 이거 정말 적나라하죠. 중국 사람들. 한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합니다. 너 그렇게 니들 그렇게 공자님 말씀 그렇게 따라가지 마. 사람이 원래 이래. 이럽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러합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이 남자가 돈이 좀 있었어요. 남자가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가 돈이 좀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한 10억? 응. 남편이 화가 나죠.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까지 살았는데 10억 갖고 되겠어? 내 사업할 거 봤어? 저 100억은 내야지, 1000억은 내야지. 남편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거야. 당신 1000억, 100억 벌면 바람 피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익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이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벌어도 또는 남편은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보다 이 사람이 바람을 안 피는 게 더 중요한 이익입니다. 이 사람한테.
합의자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한다. 이게 합의자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직에 있는 종업원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을 줘야죠. 저걸 자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장 연설을 안 하셔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합의자는 저렇게 본능이, 사람의 본능이 저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 정신으로,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 국가여야 되죠. 통상 국가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장사 나라입니다. 장사를 잘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제가 희한한 게요. 비즈니스 국가고 장사의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장사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걸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걸, 물건 파고 하는 걸 낮게 봅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면 우리나라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다 공자님 생각, 주자 같은 생각만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국가로 살아온 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럽니다. 선비의 나라로 50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국가, 좀 쉽게 말하면 장사국가, 통상국가 이렇게 산 지가 사실은 1960년대부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DNA에 아직 비즈니스 문화의 기질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걸 빨리 스위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저렇게 완전히 바뀌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화웨이처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뿔입니다. 중국 순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족 규고 무의직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규자는 반건, 반보 규자. 아주 작은 반보를 쌓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다. 저건 뭐냐면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초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화웨이는 화웨이 기본법에, 화웨이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기업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R&D를 얼마 정도 투자하십니까? 규정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아주 많이 투자하다가 어떨 때는 적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딱 정해냈습니다. 우리는 순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10%를 연구경비에서 지출해야 하고 필요하고 가능할 시 지출 비용을 확대해야 된다. 줄일 수는 없다는 거. 매출액이 얼마냐? 거기에 10%는 늘 기초연구 R&D 투자해야 된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때요? 그 CEO는 갈립니다. 책임을 집니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R&D 비용은 늘 매출액에 따라 10%라고 고정적으로 비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세계 기업 중에 R&D 투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기술이 생존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첨단 분야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천재 소년을 채용합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데요. 대학 막 졸업하면 3억 8천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스카우트에 갑니다. 중국에서 제일 뛰어난 천재 100명씩 데려갑니다. 3억 8천을 줘요. 물론 저걸 받고 한 1년 만에 가기도 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년 후에 어때요? 괜찮다. 한 명만 남으면 된다. 두 명만 남아도 된다. 우리가 키웠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중국에 갈 거다. 저렇게 해서 키웁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이익을 보면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을 상장하면 한꺼번에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는 겁니다. 외부 간섭 없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분을 줘가지고 동기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뱅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상장하지 않을 거다. 왜 상장하지 않느냐? 단기적인 이익 그리고 외부 간섭 이것을 받으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웨이는 성장하지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저거 다 공산당이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런던페이 말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부분은 이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필요한 자질과 관련해서 수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에 관심을 가지고 런정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런정페이가 이렇게 합니다. 리더는 회색이야. 회색 생각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이 회색 리더십에서 나온답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지금 많아서 특히 이제 정치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극단적으로 갈수록 선명해지고 누가 더 극단적인 선명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가지고 리더십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런정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경영학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경영이라는 건 밸런스를 잡는 거다. 밸런스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다.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런정페이가 회색 리더십을 강조하는 게 이해됩니다. 런정페이는 타협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런정페이의 말을 직접 많이 옮겨놨습니다.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투라는 문제 앞에서 타협이라는 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데서 그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타협해서 그래 너무 그냥 조금 일해도 돼.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냐? 자, 이 타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색에 대해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방향. 그렇죠. 리더는 방향을 잘 설정해주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리듬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적절한 회색톤.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게 한쪽에는 검은 게 있고 한쪽에 흰색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서 회색의 농도가 결정되죠. 그 회색의 농도를 잘 조절하는 사람. 이게 리더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의 뚜렷한 방향은 혼돈속에서 생겨나고 회색 속에서 싹이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아니면 흑이고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흑백 이렇게 사고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자, 타협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 같지만 깊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타협의 함의와 내포는 훨씬 더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화해의 강도들이 대부분 기억이 얼마 안 돼서 대부분 젊습니다. 화해. 그런데 혈기가 있고 젊다. 열정도 많다. 그런데 당신들이 타협을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강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에서 수많은 변화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왕조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보면 변혁이 굉장히 많았죠. 혁신도 많았죠. 그런데 이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변혁하는 게, 혁신하는 게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격진돼서 저항을 돌파하는 방법이 너무 과학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방향은 확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정해야 배가 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확고하지만 꼭 직선이 아닐 수도 있고 끊임없이 좌우로 동요하는 곡선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대에는 원을 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방향만 확실하다면 여전히 가고 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은 기어이 바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로 결국 흘러가지 않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막으면, 댐이 막으면 잠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갑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잠시 머무르면서 바위에 나를 가로막는 바위의 높이만큼 물을 채운 뒤에 결국은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못하는 것은 방향이 확고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방향을 갖는 거하고 타협은 모순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은 타협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방향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데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다.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면 타협하는 거죠. 그죠? 내 기업을 생존하려면 중간에 내 기업의 생존이 목표다. 그러면 그 방향이다. 그러면 중간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이 길이 통하지 않으면 타협하고 구비를 돌아가고 그 다음에 원래 가려는 길보다 조금 멈춰섰다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질은 안 되면 그야말로 인정불태의 자세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관찰한 바인데 한국 족보하고 중국 족보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얘기도 비슷한데요. 동북지방에 조금 족보들이 굉장히 세요.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많은데요. 그 한족도 족보가 있죠. 그런데 싸울 때 패턴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조선족 동포들은요. 나가 혼자 있는데 한 10명, 20명이 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탁 머리에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죽기 살기를 해봐. 다 들려. 이게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병 정신이고 이게 조선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조선시대 그렇게 지켰습니다. 소수지만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우리는 다른데 어디 도망갈 데 없잖아요. 다 바다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섬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 DNA가 있어요. 중국에는 안중근 같은 사람 없어요. 윤봉길 같은 사람 없어요. 질싸움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더라도 해. 이게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중국 정복들, 한족 정복들이요? 저기 10명, 20명 와요. 그럼 그냥 가버립니다. 왜요? 뭐 지금 여기에는 졌지만 다음에 가서 내가 힘을 켜가지고 싸우면 되지. 이겁니다. 중국은 사실 다른 데 가서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도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다. 이게 한국의 기질이에요. 이 기질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정말 어디 동남아 오지에 가서도 그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중국인들은 안 되면 다른 데 갑니다. 이게 기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표가 확고하다면 잠시 앉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요, 연령대별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로 여기는 것이고 어떤 타협의 여기도 두지 않는다. 우리는 만날 때 지배와 피지배, 그럼 내가 꼭 이기고 눌러야 될 관계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기업의 이익을 다 뺏지는 않잖아요. 서로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금모타이어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아닙니다. 그런데 팝니다. 근데 금모타이어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직접 하려고 그랬어요. 내 얘기를 다 챙기려고 그랬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유통망도 그렇고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자, 금호가 6을 가져가고 여기가 나머지 4를 가져갑니다. 옛날에는 10을 그냥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파이가 커졌어요. 금호타이어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호가 혼자 했던 것보다 6만 받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사실이죠. 경쟁. 런정페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업하고 리더는 사실은 완전히 제 앞에서 눌러버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타협을 잘 하시죠. 정치인들은 타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정페이가 제가 꼭 보내드리는 리더십 중에 하나는 이 회색 리더십입니다. 저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더들이 이 회색 리더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고사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대토입니다. 이거는 경영학에서 성공의 함정 이렇게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읽어왔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수주대토는 것은요. 어느 날 이것도 한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기장에 나오는 모자인데 어느 날 농부 가보니까 토끼가 죽어 있는 겁니다. 밭에. 어이 이거 지금 웬 떡이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거기 그루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일하고. 또 토끼가 와서 저 그루터기에 머리를 박고 목이 부러져서 죽겠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봐봐. 이건 이제 경영에서 성공의 함정입니다. 개인 기업이든 아니면 나라든 대한민국의 성공,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새로운 현실 앞에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현실은 늘 변합니다. 칼이 빠졌는데 배에다가 표시를 하고 칼을 찾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지요. 흘러가는 물의 속도, 흘러가는 물의 방향, 이것에 주목할 때 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훌륭한 보석들, 훌륭한 가치들, 훌륭한 기업들 다시 한번 혁신을 해야 됩니다.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수주대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진리는 변합니다. 실사구시라는 말은 진리는 변한다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신 신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 빼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작게는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제가 화해를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화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안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밀려났거나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하는 우리 안에 소중한 기업들입니다. 저 기업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여러분 직장이 다시 한번 혁신하고 나날이 이 봄처럼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 역시 다시 꽃을 피우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CEO 여러분께서 창조적인